이제 예전에 대한통운 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격 인상을 하길래 너네 그러다 죽는다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쿠팡이 이제 고정적으로 커버하는 물류 비용의 라스트 마일 한 번에 달한 단가 자체가 비쌌는데 택배 단가를 올려주면 얘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사실 물류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이제 거점 사업에다 배송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못하다 쿠팡이 최근에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4년 전부터. 예, 그 준비해갖고. 그 전에 이제 편의점도 그렇고 일반 이제 물류 관련도 보면 제주도에 이제 물류 전문 3PL 대행에다 다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쿠팡의 목표가 이제 전국 쿠세권을 뭐 지금 네, 70에서 전국 한다는데 사실 그 과밀 지역이나 밀집도가 높은 쪽이 사실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확장한다는 투자 계획도 있었고 저는 좀 효과 중에 쿠팡 이츠를 안 쓰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회원비에 올라가면서 쿠팡 이츠 배달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사실은 뭐 이제 쿠팡이 하고 있는 사업이 남영권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프로덕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장 사업이라 그러는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레이라든지 뭐 대만은 물론 별도고 파피지도 같은 것도 별도긴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쿠팡 플레이하고 쿠팡 이츠인데 적자를 보면서도 아마존 모델이지 않습니까? 아마존처럼. 아마존은 물론 그 부분에서조차도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됐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멤버십을 모집을 하고 거기서 객수객단가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는 그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남영권님이 지금 쿠팡이 올해 뭐 5천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쿠팡이 지난 뭐 10년간 6조 정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1년에 한 5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분기에 5천억이 나갔다는 건 그쵸.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거죠, 예. 근데 그동안에 멈췄다는 거죠. 쿠팡이 작년에 6천억 정도의 흑자가 났을 때 사실은 물류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정리가 됐었고 저도 근데 그때 쿠팡 센터 개발하는 쪽을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좀 물어보면은 이제 물류 센터를 갖다 직접적으로 구축한다기보다는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이 물류와 물류 연결하는 가운데에 있는 허브 센터하고 그다음에 이 캠프하고 가운데에 서브 센터를 만들어서 아마존이 그 부분을 하거든요. 아마존이 가운데서 이제 이런 피킹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센터를 만들어서 모바일 캠프 같이 비용 안 들어가는 센터 쪽으로 연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쿠팡이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모바일 캠프 위주로 가면서 우리는 이제 물류센터 투자를 갖다 그만하고 조금 더 수익을 올리겠다고 갔는데 결정적인 이 턴어라운드가 바로 시커머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커머스가 올 작년에 이제 진출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조금 더 진심으로 국내 물류까지도 섭렵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범석 의장이 얘기한 게 이 고객이 한순간에 돌아가는 걸 느꼈고 물류 투자를 갖다가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멈춰있던 이태면 김천 같은 데들도 멈춰있다가 다시 지금 삽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2027년도나 2028년도에 전 국민의 뭐 90에서 95%까지 후세권으로 들어간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는 이런 물류센터들은 이전에 들어갔던 도시형 물류가 아니라 굉장히 외곽지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라든지 뭐 강원도권 일부라든지 전라도 쪽이라든지 그쪽은 물류센터 투자비 대비해서 그만큼의 효율을 나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물류 투자는 좀 수익을 많이 내는 부분이었다면은 이 새로운 물류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도 들어가고 그만큼 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쿠팡이 100% 쿠세권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한 2020년도인가요? 제주도에 2주 살기를 하러 갔는데 2주를 살다 보니까 둘째가 어려가지고 기저귀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저귀가 뭐 애기들 이제 다 키워보서 알지만 자기가 맞지 않는 브랜드를 쓰면 발진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2주 살면서 택배를 배달시킬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근데 쿠팡이 그때 2일 배송 자체는 아니고 D+1 배송이 쿠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제주도 이렇게 애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쿠팡 제주 캠프가 보이는 거예요. 물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있었던 거는 로지스틱스 회사하고 굳이 있다라고 하면 롯데 하이마트나 말씀하셨던 편의점도 생긴 지가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쪽도 커버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가격 비교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 봤더니 삼다수를 판매하는 가격이 삼다수 본사 빼고는 쿠팡이 제일 싼 거예요. 근데 물류비가 압도적으로 싸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제조 삼다수는 제조에서 상당히 쌉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배송비. 예, 물류비가 안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말씀도 정확하게 맞고 분명히 100%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럼 쿠팡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라고 놓고 봤을 때 100% 쿠세권이라는 단어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통시장이라고 한 거는 잠재적인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급망을 출점을 하든 인위적으로는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점포 출점망인 거고 온라인으로는 물류센터를 지어서 이제 배송 가는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품을 상간지역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상간지역에 있는 물품이 서울 경기권으로도 와야 되는, 그러니까 상호 크로스 세일즈가 돼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거의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역에서 물품 팔 테니까 니네가 와. 라는 개념이고, 온라인은 사실은 이게 전국구의 거래 관계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국구의 물류망이 구축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상품력이라든지 이런 공급 능력 자체가 이제 결국은 유통회사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 영역을 깔아놓고 나면 컨텐츠의 차별화된 제공 공급 능력 자체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동일한 스펙의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말씀하셨던 뭐 허브센터의 미들급 센터 자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말씀하셨던 MFC 도시명 물류센터 모델은 더 빠르게 더 공급이 돼야 되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임차 모델로 갔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모델 자체는 결국 얘네가 커버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개수 자체를 상당히 커지게 하고 서울 경기권에서 필요한 수요 자체를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던 6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땅 토지 매입비 빼고 또 과거에 물류센터 짓는 뭐 준공비 빼면 건설비 빼면은 지금의 투자나 그 투자나 뭐가 크다 작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전께 훨씬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투자를 발표했던 거는 제가 보기엔 그거를 만들면 말씀하셨던 차이나 커머스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차이나 커머스 업체들이 지금 짓겠다라고 하는 물류센터는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들 물건들을 세관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놓고 있다가 대한통운을 통해가지고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그게 예, 아마 두 가지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쿠팡도 겪어봤지만 수많은 상하차 인력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 지금의 쿠팡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적성에서 투자를 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차이나 커머스 업체들이 상품의 수식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쿠팡을 앞선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의 저가의 제품의 오리엔트 제품만을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들어가는 논리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는 그 이제 수년 전에 봤던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그 대구 캠프 딱 오픈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엄청 축하해주러 갔어요. 그 이유 딱 하나거든요. 아, 고용이 많이 될 것 같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자동화 물류센터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쿠팡의 판관비의 95%가 인건비거든요. 라스트 마일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안에 상하차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캐피스 투자를 하더라도 향후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판관비는 자기네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충분히 비용적 효율화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투자의 수익 구조하고 향후의 투자의 수익 구조는 사실은 엄청난 ROE 차이가 발생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류 쪽은 잘 모르지만 그런 식의 방향성에 의해서 결국은 투자를 집행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저는 그게 한두 단계 더 수익성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투자의 부담이나 물류센터의 효율화 부분이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여기서 제가 하나 저기 하면 최근 쿠팡이 이제 물류센터 거점하는 것도 좀 많이 관련돼서 좀 알고는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물류센터 거점을 임대차를 하던 3년 5년에서 거점을 해놓고 쿠팡 풀매트에다가 로지스틱을 연결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5년 계약한 거 다 지금 철회하고 새로운 거점으로 지금 다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폐합 거점으로 바꾸면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총물류 비용이 너무 중요해요. 풀매트센터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구센터도 한 3천억 자동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시행착오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쿠팡이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쿠팡의 수익 구조 중에 지금 비용 투자한 게 5천억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쿠팡은 아마 이제 인력을 줄이면서 계속 좀 바꿔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쿠팡이 뭐 지금 3조를 투자하겠다는 게 사실 근데 그게 지금 뭐 시커머스 때 발표한 건 아니었었고 뭐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계속 물류센터를 그 규모로 하겠다고 했었던 거를 중단시켰던 거를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조라는 투자가 다시 이제 뚜껑을 갖다가 열고 이제 표면으로 나왔는데 그동안에 쿠팡이 중간에 망설였던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제2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쿠팡이 그런 지역에다가 로켓 배송을 해서 우리가 전 국민 로켓 배송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류비 자체가 센터를 지어 놓는 비용은 고사하고 물류비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벽 배송을 받는 그런 지역은 전체에서 25%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도 75%에 해당되는 지역은 쿠팡이라고 하더라도 물류망을 깔아 놓고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게 하나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남영권님하고 동감하는 부분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쿠팡이 그걸 밀어가지고 2, 3년 안으로 또 거기에 한 150만 평까지 지금 130만 평 되고 있는데 네. 한 150만 평 이상으로 센터를 늘렸다 그러면은 정말 나머지 회사들은 기업들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쿠팡이 올해 영업이익을 보다 보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뭐 1,481억이 3분기엔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1, 3분기 누계로 봤을 때는 1,675 굉장히 줄어들었죠. 물론 뭐 2분기에는 뭐 거기에 일회성 비용이 뭐 이런 공정위 벌과금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이 있었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이상 줄었거든요. 그리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도 한 1%대밖에 안 나고 있기 때문에 1.38%니까 사실은 쿠팡은 지금 매출 나오는 거에 비해서 1%대 영업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좀 너무 좀 미미하게 나오는 부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뭐 필드에 계셔서 더 아시겠지만 사실은 회사는 에비타가 중요합니다. 예, 감가상각 투자는 사실은 성공 코스트고 회계적으로만 저희가 그걸 생각 처리하는 거고 실제로 이익 창출 능력이 얼마가 되냐는데 3분기에 이 조정 에비타가 역대 최대치를 나왔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만 보면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쿠팡이 뭐 쿠팡이 잘 안 하면 지금 당장 조 단위 이상의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한 3, 4% 정도, 이제 40조에 뭐, 예를 들어 조단이라고 하면, 뭐 한 2.5%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유통환경들이 대부분 1%대 영업이익을 꽂히고 있거든요, 회사들이. 안 나오는 회사도 많고. 그러면은 2.5%만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쿠팡을 국내 유통회사들이 해석을 잘못했던 게 아까도 전제 조건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내가 온라인에서 물품을, 유형상품을 파는 인더스트리로 해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면 우리 물품을 사겠지였어요. 예. 근데 쿠팡은 사실은 그거를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밸류체인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그러니까 소매 시장도 아니에요. 소비 시장의 전체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B2B, B2C 여러 가지 시장을 타겟팅을 하는 뭔가를 모을 수 있는 락인 플레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쪽을 한 거고 그게 돈이 버니까 한 거고 아까 투자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가 있는 게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아마존이 상장 이후에 유상증자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쿠팡이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수익성으로 전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로 보냐면 금리 인상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아요.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조달을 하는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조달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는 얘네들이 우리가 뭐 예상된 적자를 만들어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로직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퀄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단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맥시마이즈 포캐스팅을 하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다시 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이츠는 사실은 2022년에 제가 듣기로는 원래 매물로 나왔다가 안 사는 거죠, 이걸. 뭐 적자 예산 회사를. 근데 겉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이게 쿠팡 아니면 수익 구조를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또 반대로. 배미는 독과점 입시점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투자 자체가 재집행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로직도 맞물리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내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펀더멘탈 자체가 됐기 때문에 굳이 남의 자본 조달을 해서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판단도 약간 재무적으로는 깔려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쿠팡이 아마존 모델을 따라가는 거는 뭐 이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저는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하고 똑같은 모델에 사실은 FBA라는 플랫포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아마존은 이제 본인들의 기업의 정체성은 물류기업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돈을 버는 거는 아마존은 AWS로 돈을 갖다 벌고 재무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리고 광고 수입도 마찬가지로 수십조가 나오고 그런 캐시카우가 명확한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사업에서 적자가 1년에 1조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6천억 정도의 흑자가 났지만 그때 신성장 사업에서는 거의 1조 가까운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2분기만 하더라도 쿠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프로덕트 부분에서는 7천억 이상의 흑자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전환이 됐다는 거는 뭐 1,100억 원에 달아 1,600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공정의 과정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팟패치라든지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이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합쳐진 신사업 적자액이 또 한 4, 5천억 정도 났던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올해도 신사업 적자가 1조를 훌쩍 뛰어넘을 거는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물론 뭐 팟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억씩 적자가 나던 기업이었고 1조가 넘었던 기업이었긴 하지만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는 물론 많이 좀 내려왔긴 하지만 사실 에비타 기준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는 거는 그게 영업이익으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이게 저보다 더 주식 그 관점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영업이익으로 커뮤니케이션부터 하니까. 근데 저는 좀 제가 에비타 관점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기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 흐름이 돌아서야 되니까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간의 이제 저는 뭐 이거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일 수 있는데, 쿠팡이 왜 클라우드를 안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쇼핑 커머스로 클라우드 했다가 망한 기업이 네이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클라우드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전 세계 경쟁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는 네이버 마켓 서치 엔진을 기반으로 쇼핑 커머스로 사람 모으고 자기네가 클라우드를 만들면 사람들이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클라우드는 경쟁 상대가 쿠팡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그렇죠. 아마존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류센터는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국내 시장에. 사실 딱 봤더니 대통이었던 거예요. 대통 외에는 다른 회사들 자체가 사실은 캐펙스 투자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한통운 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격 인상을 하길래 너네 그러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분이 물류 애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너가 택배 시장에 대해서 뭘 아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다가 제가 그 다음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쿠팡이 이제 고정적으로 커버하는 물류 비용의 그 라스트 마일 한 번에 다른 단가 자체가 비쌌는데, 택배 단가를 올려주면 얘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택배 시장,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라스트 마일 시장에서 대한통운은 본인들이 선제적 위치를 차지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들어왔을 때 쿠팡은 훨씬 더 본인이 MS를 잠식할 수 있을 만한 시장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웹하드 서비스 쪽으로 간 게 아니라 풀필먼트 쪽으로 아예 조금 더 빠르게 했던 거고. 저는 AWS 관점 해가지고는 뭐 비슷한 생각도 있고 약간 다른 결도 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아마존이 최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글도 아니고 MS도 아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 쇼핑몰에 트래픽이 워낙 많이 몰리고 이게 속도가 늦어지니까 가장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뭐 CPU가 됐던 하드가 됐던 램이 됐던 뭐 몇 조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은 쇼핑몰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는 남아도는 그런 또 용량 하드라든지 남아도는 그런 이런 이 인프라를 그거를 갖다가 마치 방을 갖다 임대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해주는, 공간을 임대해주듯이 이런 데이터 이런 공간을 임대해주는 DW 사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도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 그 뒤에 이제 구글이나 MS가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규모로 본다면 쿠팡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패착이 그거였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CJ 대한통운하고 저희 지분 사업해가지고 전략적 제휴로 만들었는데, 아시겠지만 대한통운 입장에서 네이버 트래픽이나 네이버 매출액이 확정된 게 없는데 왜 추가 캐파를 짓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는 되게 한계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자기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소비자들을 낙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포인트 적립으로 그런 판촉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로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네이버는 좀 영리했던 거는, 사실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전략을 갖다 그렇죠. 가져갈 수 있었던, 로우코스트 전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직접적으로 물류센터를 개발하지도 않았고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스토어라 그러는 메이저 업체들을 배송을 대행해주게 만드는 거고, 또 뭐 위킵이라든지 뭐 아웃박스라든지 품고라든지 각각 다양한 그런 풀프먼트 업체들하고 이 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본인들은 연동비만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3분기에도 커머스 부분 굉장히 좀 많이 좀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 영업이익이 뭐 1조 몇천억 단위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비용은 쓰지 않으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고, 일테면은 뭐 도착 보장 서비스만 하더라도 만들어가는데 시스템 개발비는 들어가겠지만, 그걸 이제 무료로 운영하다가 이제 수익을 갖다 내기 시작하니까, 뭐 과금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거기서도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걔네는 그건 있더라고요. IR 자료에 보면 실적 발표자라면 쇼핑 커머스 영업이익률 얼마인지 발표를 안 해요. 광고 수익이. 커머스랑 같이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치하고. 뭐냐면, 근데 그거를 같이 합쳐놓고 보면 쿠팡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저는 이제 결론을 하나 딱 내린 게, 투자하지 않은 곳에 돈을 벌 수 없다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이 마치 봉이 김설자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투자는 돈이 안 맞아요.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네이버가 지난 진짜 몇 년 동안에 계속 스마트 스토어 확장한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은 투자 없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진짜 위키비든지, 아웃박스든지, 대한통운이든지, 플랫폼 업체들은 100%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들은 어차피 스스로기 때문에 적자는 안 나지만,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게, 이번에 이제 쿠팡 멤버십하고 대응을 해가지고, 본인들도 이제는 여기 무료 배송, 하루에 한 건 업체당 무료 배송해주고, 하루에 한 건, 그 다음 반품, 7,000원까지는 무료 배송, 반품해주고, 이걸 통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파일럿 테스트 하겠다지, 진짜 쿠팡처럼 그렇게 드라이브를 갖다 강하게 걸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좀 있습니다. 예. 네, 고상까지도 저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하고 대한통운의 관계에서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